자, 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법인세 총론, 우리가 법인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2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법인세의 시작인데 이 이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여러 가지 이제 챕터별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선요 2장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점차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기본기를 안 잡아두시면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세무조정 하실 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기 전에, 산수를 하기 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잖아요. 이 2장이 그런 지금 챕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데 거기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금, 그리고 송금,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처분, 유보나 사회유출이나 기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소득처분이 가지는 의미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요거와 이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이 세무조정이다, 이 의미잖아요. 자, 세무조정의 방법에는 입금총액과 송금총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직접법과 결산서, 여기서 말하는 결산서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 규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간접법이 있다. 자, 일단 직접법은 요겁니다. 간접법은 요거예요. 어떤 게 편해 보여요?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편해 보여요? 여기서 직접법이요 라고 하면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너무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요 장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즉 기장, 회계 처리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는 거 다 공부했었죠. 회계원리, 중급회계, 회계약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 공부하셨잖아요. 자, 이 회계는 뭐예요? 우리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일어나는 상황을 발생주의의 입장에서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가지고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어 가지고 입력하는 거, 이게 회계 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년도 말이 되면 뭐예요? 이 계정 과목들을 모아 가지고 1년 동안 이 계정 과목에서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넣어서 작성을 하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넣어가지고 작성을 하죠. 일반적인 기업들,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건건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발생주의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모아서 장부라는 걸 만들어요. 이 장부 중에 하나가, 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과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당기순손실, 이거는 어떤 기업이든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전에 이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가 얘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업회계 기준상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거고, 얘는 뭐예요? 내가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세금 얼마 낼지를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익, 법인세법상의 입금 거의 비슷하지만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돼요. 결산서상,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법인세법상의 송금,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건이 발생된 이 거래를 이미 다 회계 처리를 해놓고 장부까지 만들어 놨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 건건이 발생된 사건을 법인세법의 입금과 송금을 발라내면서 1년치의 회계 처리와 장부 작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직접법으로 하려면 1월 1일로 돌아가 가지고 건건이 발생된 건건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이거는 입금이고 이거는 송금이고 이거를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접법에 의하면 이미 기업회계기준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당기순 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얘와 법인세법과의 차이 나는 부분,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똑같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 골라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당연히 간접법을 쓰겠죠. 직접법은 실무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법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간접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장부 기장을 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 간접법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간접법만 기억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될 때에는 직접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1년치 보통 이제 회계연도 사업연도가 1년이잖아요. 연초부터 연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1년을 놓고 보면은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게 엄청 힘들겠지만 우리 문제를 풀 때에는 1년치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4개, 5개 뭐 이 정도의 자료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직접법을 바로 쓰셔가지고 입금 찾고 송금 찾아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고 실무에서는 간접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접법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우리는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과 입금을 일단 딱 비교해봐요. 수익과 입금을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결산서에는 수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인세법상의 입금을 보니까 똑같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입금은 120이래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얼마를 해줘야겠어요? 20을 더 더해줘야겠죠? 플러스 입금 산입입니다. 어렵지 않죠. 반대로 법인세법에서 80 이렇게 했어요. 수익을 결산서에서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 80이라고 수익을 냈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 보니까 이거는 80이 아니라 60이래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20을 해줘야겠죠. 송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입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비용을 우리가 100을 입력을 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비용이 120이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얼마 더 추가해야 돼요? 20만큼 더 추가해야겠죠. 이걸 송금 산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우리가 80만큼을 비용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80만큼을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법인세법에서 보니까 요거는 100이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잡아야겠어요? 죄송해요. 100이 아니라 60이래요. 얼마만큼 더 잡아야겠어요? 마이너스 80이 마이너스 60이 되려면 플러스 20이 필요하겠죠. 송금불산입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죠. 세무조정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이미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얼마로 계상이 되었다. 이건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럼 뭐예요? 법인세법상 이게 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법인세법상 이게 송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계상한 것과 법인세법상의 입금 송금을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결국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이 조정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법인세법상 입금액이 얼마인지 법인세법상 송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두 개만 알면 얘는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하는 이 세무조정은 일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세법상 입금은 기업회계의 수익과 유사하고 법인세법상 송금은 기업회계의 비용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계와 세법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이익의 측정이나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숫자로 표시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입금산입이라는 결산서상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나 세법상에는 입금에 해당되는 금액, 즉 기업회계 기준상에는 플러스가 아닌데 세법에서는 이게 플러스래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로 가산을 해줘야겠죠. 왜?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뭐 플러스 100이라고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플러스 120이라고 했으면 플러스 20만큼 더 더해주는 세무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마찬가지예요. 다른 용어 정리들도 뭐 그냥 그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더해야 되면, 입금 입장에서 더해야 되면 입금 산입인 거고,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계산한 그 수익의 금액보다 더 빼야 되면은 입금 불산입이고, 너가 이만큼 계상했어? 우린 더 계상할게. 입금 산입. 너가 이만큼 계상했어? 우린 덜 계상할게. 입금 불산입. 비용의 입장에서는 너 이만큼 계산했어? 우리는 송금으로 더 계상할게. 송금 산입. 너 이만큼 계상했어? 우리는 너보다 덜 계상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송금 불산입. 아시죠?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더 할 것인지 뺄 것인지만 알면 용어 정리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지금 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러한 뭐 용어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내가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게 법인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각 사업연 소득금액이 그래서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미 구해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입금산입인지 송금불산입인지 송금산입인지 입금불산입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서 더 할 거냐 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 이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난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할 거야 뺄 거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세무상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의 구별, 이게 뭐예요? 입금산입도 플러스, 송금불산입도 플러스, 또는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의 구별,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결국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하는 것들, 그게 용어에 따라 가지고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이 나누어지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것들, 용어에 따라서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이라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산입을요 입금불산입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송금불산입을 입금산입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문제를 풀 때에도 만약에 뭐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입금산입 뭐 100원 유보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 송금불산입 100원 유보해도 똑같은 정답입니다. 입금산입은 정답으로 인정하고 송금불산입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개소리고요. 만약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시험 주체 기간이 나오면 그거는 이의제기 하셔가지고 정답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 답안을 적던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근데 입금산입인데 송금산입으로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부호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금액과 세법에 의한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과 세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상에 의해서 수익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상에 의해서. 근데 장부에 내가 실제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을 얼마로 계상했냐 하면 90으로 계상했어요. 법인세법상에 의했을 때 법인세법상의 입금은 얼마냐 하면 80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계상해야 됐을 그 금액과 법인세법과의 금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은 나는 모르겠고 실제로 네가 기업회계 기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거는 뭐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나 세법은 너가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입금의 금액 이걸 조정하는 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얘랑 다른 거는 이거는 회계감사에서 회계사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세법은요 무조건 장부에 실제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각서 없는 소득이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얘가 계상하지도 않은 금액인 100이랑 비교를 한다면 출발점이 단기 순이익이 아닌 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교를 할 때 수익을 우리가 방금과 같이 90으로 계상을 했어요.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얘 90이라고 나오겠죠. 여기에 입금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세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90에서 마이너스 조정인 10원을 빼고요. 여기 80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이 수익은 사실 90이 아니라 100이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0과 80을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00과 80을 비교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20을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 나와요? 70원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90에서 20을 빼버리니까 70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 실제 금액은 80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난 모르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계상했어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계상한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다.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적힌 이 금액과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의 유형이 나오죠.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 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형식에 의한 조정, 신고조정이라 함은 결산서 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입금, 송금에 산입하는 것.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넘겨볼게요. 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이라고 이렇게 한번 쭉 나와 있는데 개념을 한번 보면 결산조정사항은요 특정한 손비 항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손비 항목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항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항목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비용 항목들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하나여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결산서에 만약에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할 수 없는 항목들이 결산조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산서에 만약에 내가 비용을 100을 계상을 했다. 세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값은 100이에요. 만약에 세법에서 이거 송금 한번 보니까 세법에 따르면 120이 되네 라고 했을 때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120으로 계상하지 못해요. 결산서에 계상한 최대값인 100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송금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산조정사항은 이런 거예요.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까지만 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게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반면에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네가 뭐라고 계상했던 우리 세법은 이거 송금 120이니까 추가적인 세무조정 마이너스 20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겠다. 이게 신고조정사항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결산조정사항은 우리 머릿속에 없던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만 그냥 조정하면 되었던 거였는데 특정한 비용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을 해놔가지고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결산서의 비용을 100이라고 계상해놨으면 그 금액까지만 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밑에 대상으로 나와 있는 추정경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물론 감가상각비는 뭐 뒤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 뭐 신고조정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들은 다 결산조정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왜 결산조정 사항으로 규정을 해놨냐 하면 실제로 경비가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가 뭔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점차 자산의 효용가치가 낮아지면서 상각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건비가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직원한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서 금액이 나가요.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요? 아니죠. 추정경비죠. 돈이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까지만 인정을 하고요. 세법에서 임의로 더 잡아가지고 송금 산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법상으로 뭐 송금의 인정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나가지도 않은 경비를 가지고 결산서에 적어놓은 금액보다 더 많이 세법이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충당금들의 그 내용들이 다 그래요. 충당금의 성격이 실제로 나가지도 않은 거잖아요. 뭐 퇴직급여 충당금, 뭐 감가상각, 뭐 충당금, 뭐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이런 것들은 계상한 금액까지만 세법도 인정을 한다. 세법이 임의로 이걸 추가적으로 더 잡아가지고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대상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용 송금 산입 여부는 결산 조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 사항인 거죠. 왜? 내가 이걸 비용으로 계상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하시면 돼요. 비용 안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결산서의 비용을 0으로 잡아 놓으면 법인세법도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까지만 인정하니까 당연히 법인세법도 0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선택인 거예요.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은 그냥 다 잡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싫으면 결산서의 비용으로 안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신고조정사항은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급여라고 잡아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상 이거는 송금 산입해가지고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건비가 1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산조정 사항은 무조건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세법도 인정하는 거. 신고조정 사항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무조정 결산서에 어떻게 계상했던 상관없이 법인세법상의 송금에 해당이 되면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송금 산입 여부는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는 선택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 임의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고조정 사항은 강제사항이다라고 하죠. 송금의 귀속 시기는 결산조정 사항은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송금 산입 시기가 조절이 가능하죠. 결산서에 내가 계상을 하면 그러면은 그때가 송금의 귀속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송금 산입 시기에 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신고조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 세법상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가 이제 송금의 귀속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송금 산입 시기의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조정 사항 같은 경우에 단기의 세무조정이 이제 단기 비용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단기의 세무조정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왜냐면 누차 지금 강조하지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까지만 세법도 인정한다. 결산조정사항이 이건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을 못했어. 그럼 법인세법도 인정해줄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세무조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는 거 아세요? 경정청구라는 건 내가 이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저 이거 원래 신고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정청구인데 이거 못해요. 돌려주세요가 경정청구인데 이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비용을 언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냐? 차기 이후에 결산서의 비용으로 그냥 계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조정사항은 단기에 비용 처리 못한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차기 이후에 단기에 세무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경정청구라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세무조정을 하면서의 이 지금 설명드린 이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표에 대해서도 말 문제로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라도 해 두셔야 됩니다.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뭐 상각비, 대손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추정경비들,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닌 이러한 추정경비들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의 금액까지만 법인세법도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나와 있죠. 요거는 한 번씩 그냥 다 읽어보세요. 다 추정경비들이고 이거를 지금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뭐 감가상각비 갔을 때 예전에 2장에서 공부했던 거 결산조정사항 이렇게 정리하신 거 기억나세요? 라고 한번 제가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대손금이나 충당금이나 뭐 평가손실이나 이런 거 수업 이어나가도록 할 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추정경비들은 결산조정사항이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소득처분